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준입니다. 이 이야기는 순수한 픽션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마치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생생하고 충격적입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목숨을 걸고 개발해온 K2 전차가 하루아침에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그날 아침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11월 15일 목요일 오전 7시 23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화시스템 K2 전차 개발팀 수석 엔지니어로 일한 지 벌써 10년째였죠. 그런데 지하철 2호선 안에서 제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초당 3개씩 쏟아져 들어왔어요. 태준아, 이거 뭐야? 뉴스 봤어? 우리 끝났나? K2가 실패했다는데 진짜야?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네트워크 속보. 한국산 차세대 전차 노르웨이 혹한기 테스트서 치명적 결함 발견. 유라시아 밀리터리 타임즈 긴급 보도. K 시리즈 전차 궤도 시스템 완전 파괴. 앞으로 유럽 방산저널 특별판. 사하라 사막 테스트서 엔진 폭발. 한국 기술력의 의문 제기.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까지 1.2km 거리를 8분 만에 달려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동료들이 뉴스를 본 상태였다는 것을. 김 부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셨어요. 태준아, 지금 당장 올라와. 사장님이 긴급회의 소집하셨어. 부장님, 이게 대체 뭔? 나도 모르겠다. 세 개국에서 동시에 실패했다는 거야. 노르웨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손에 쥔 스마트폰으로 더 많은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한국방산기술 주가는 개장 30분 만에 15% 폭락했습니다. 제가 10년간 쌓아온 스톡옵션 가치가 순식간에 반토막 났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소셜미디어 반응이었습니다. 역시 한국 기술 과대포장이었네. K방산, K사기 아니야? 우리나라 세금으로 이딴 걸 만들었다고? 중국제보다 못하네. SNS에는 조롱과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해서 지난 13년간 제 인생 전부를 바쳐온 K2 전차가 하루아침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었어요. 15층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12명의 핵심 개발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프로젝트 매니저 박 과장님이 대형 모니터에 각국의 테스트 영상을 띄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들을 보는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르웨이 영상 궤도가 정확히 11.3cm 지점에서 파손. 아프리카 영상 엔진 실린더 상단 좌측 모서리 부분 균열. 동남아시아 영상 포신이 정확히 37도 각도로 휘어짐. 잠깐. 이상한데? 왜 세 나라의 고장 패턴이 이렇게 비슷하지? 저는 10년간 K2의 모든 부품을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장이 날 확률은 100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뭔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10년간 쌓아온 꿈을 이런 식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이것이 제가 전 세계를 뒤흔든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 보여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겁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10분 후 더 큰 충격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유럽 방산협의회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사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성명서 내용을 읽어주셨습니다. 북유럽 12개국은 한국산 K 시리즈 전차가 극한 환경 작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기준 미달 장비로는 국방을 담당할 수 없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30분 후에는 사하라 군사기술 포럼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한 내용은 이랬어요. 아프리카 16개국 국방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 전차는 사막작전에 치명적 결함을 보였다. 모든 기존 계약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선언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현기증을 느꼈어요. 아시아태평양 국방회의에서도 똑같은 발표가 나올 거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2시간 후 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 한국증권거래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한화시스템 주가가 하루 만에 23% 급락했어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방산 관련 기업들이 모두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로템, LI진엑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까지. 한국방산업계 전체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조 3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국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저는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시민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뉴스 봤어? K2 전차 완전 실패작이래. 에이, 진짜? 그럼 우리 세금 날린 거네. 맞아. 그 돈으로 학교나 병원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 대화를 듣는 내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3년간 제 청춘을 바쳐 만든 전차가 세금 낭비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였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인터넷 댓글들을 확인해본 저는 더욱 절망에 빠졌습니다. K방산, K사기지 뭐, 역시 메이 인커리는 믿으면 안 돼. 차라리 독일이나 미국 거 사자. 개발진들 다 해외로 튀어야 하는 거 아니야? 댓글 추천수가 수천 개씩 달려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회사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어요. 평소에 농담을 잘하던 이 대리님은 책상에 엎드려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10년 경력의 최선임님은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선임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선임님, 뭐 하고 계세요? 이력서 쓰고 있어. 이제 끝났으니까 아직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태준아, 현실을 받아들여. 우리가 10년간 만든 게 하루아침에 고철덩어리가 됐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K2의 모든 볼트 하나까지 알고 있어요. 엔진에서부터 포탄 발사 시스템까지 제가 직접 설계하고 테스트한 부분들이 수없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세 개국에서 동시에 고장 났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각국에서 온 테스트 리포트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노르웨이 테스트 리포트부터 살펴봤습니다. 테스트 일시 작년 11월 14일 오전 6시 47분. 기온 영하 42도, 습도 12%, 풍속 초속 23m. 고장 발생 시간 테스트 시작 후 정확히 47분 12초. 고장 부위 좌측 궤도 11번째 링크. 파손 길이 11.3cm. 파손 각도 수직 기준 23도.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면서 이상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K2의 궤도 시스템은 영하 50도까지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거든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테스트 리포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스트 일시 작년 11월 14일 오후 2시 47분. 기온 섭씨 51도, 습도 3%, 모래바람 강도 초속 31m. 고장 발생 시간 테스트 시작 후 47분 8초. 고장 부위 엔진 실린더 헤드 좌측 상단 균열. 크기 세로 11.2cm, 가로 2.1cm. 동남아시아 정글 테스트도 똑같았어요. 테스트 일시 작년 11월 14일 오후 7시 47분. 기온 섭씨 38도, 습도 94%, 강우량 시간당 47mm. 고장 발생 시간 테스트 시작 후 47분 15초고, 장 부위 주포 포신 중앙부 변형, 각도 37도. 저는 이 리포트들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47분이라는 시간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10일이라는 숫자도 자꾸 나타났고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확률 계산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세 개국에서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고장이 날 확률, 파손 부위가 모두 비슷한 위치에 있을 확률, 손상 크기가 10cm 대에서 형성될 확률, 모든 확률을 곱해보니까 대략 8,700만 분의 1이 나왔습니다. 이건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도 훨씬 낮은 확률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야. 그런데 누가, 왜, 어떤 방법으로? 저는 마우스를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만약 제 추정이 맞다면 이건 단순한 제품 결함 사건이 아니라 한국 방산업계 전체를 노린 거대한 음모일 수도 있었거든요. 새벽 4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아무도 제가 13년간 쌓아온 꿈을 이런 더러운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전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다음날 저는 회사에서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아직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저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먼저 저희 회사의 해외 테스트 담당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테스트를 담당했던 김 과장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과장님, 저 태준입니다. 노르웨이 테스트 현장 상황 좀 물어볼게요. 아, 태준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나 봐. 과장님, 테스트 전날 밤에 혹시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이상한 일? 글쎄. 아, 그러고 보니 테스트 당일 새벽에 현지 기술진들이 갑자기 바뀌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현지 기술진이 바뀌었다고요? 응. 원래 예정된 팀장이 갑자기 독감에 걸렸다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됐거든. 북유럽 방산기술연구소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저는 즉시 아프리카 담당 박 대리님께도 연락했습니다. 놀랍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테스트 당일 새벽, 사하라 군사기술센터의 기존 담당자가 갑자기 식중독에 걸렸다면서 대체 인력이 투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시아태평양 군사연구소의 원래 팀장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왔다고 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각국에서 보내온 파손 부품들의 금속학적 분석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먼저 노르웨이에서 파손된 궤도 링크를 분석해봤어요. 일반적으로 금속이 극한 추위에서 파손될 때는 취성 파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금속 조직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불규칙한 형태로 균열이 생기죠. 그런데 노르웨이에서 파손된 부품의 단면을 보니까 너무 깔끔하게 잘려 있었어요. 마치 정밀한 도구로 절단한 것처럼 말이죠. 저는 우리 회사 금속학 전문가인 최 박사님께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태준아, 이 단면 사진 어디서 구한 거야? 노르웨이 테스트에서 파손된 궤도 링크예요. 이건 자연 파괴가 아니야. 명백히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보여. 정말요? 봐봐, 이 부분. 금속 조직이 너무 매끄럽게 분리되어 있어. 자연 파괴라면 여기에 미세한 크랙들이 무수히 많아야 하는데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즉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파손 부품 사진도 최 박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모든 파손 부위가 인위적으로 손상된 흔적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각국 테스트 현장의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노르웨이 영상부터 봤는데 테스트 시작 40분 후 화면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어요. 테스트 지역에서 200m 떨어진 언덕 위에 검은색 밴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 밴에서 누군가가 망원경 같은 걸 들고 저희 전차를 관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소름 끼치는 건 전차가 고장 나기 정확히 3분 전에 그 밴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아프리카 영상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사막 테스트 현장에서 1km 떨어진 모래 언덕 뒤에 흰색 SUV가 숨어 있었고
역시 고장 발생 3분 전에 사라졌어요. 동남아시아는 더욱 명확했습니다. 정글 테스트 현장 옆 도로에 정차해 있던 회색 승합차가 고장 발생. 2분 58초 전에 급히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저희 전차를 감시하고 있었고, 정확한 시점에 맞춰서 파괴 공작을 벌인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각국 테스트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면서 더 많은 단서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노르웨이 영상에서 발견한 검은색 펜의 번호판이 한 프레임에서만 선명하게 보였는데 그 번호를 확대해서 보니까 유럽 외교관 차량 번호였던 거예요. 저는 인터넷으로 그 번호를 검색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차량은 브뤼셀에 본부를 둔 유럽 방산기술협력기구에 등록된 차량이었어요. 아프리카의 흰색 SUV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차량은 아프리카 군사기술연구소 소속이었고, 동남아시아의 회색 승합차는 아시아태평양 국방협력센터 차량이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각 대륙의 방산 관련 기구들이 동시에 저희 테스트 현장에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고가 정확히 47분 후에 똑같은 패턴으로 발생했다는 것.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국제적 규모의 음모였던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대체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이런 거대한 음모를 꾸민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그들이 눈치챌까봐 두려웠어요. 저는 노트북을 끄고 사무실 불을 모두 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반드시 이 음모의 전모를 밝혀내서 K2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짜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거였어요. 다음날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벽 4시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저는 이상한 차량 한 대를 발견했어요. 검은색 세단이 제 차 옆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고 차 안에서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어젯밤에 발견한 사실들 때문에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일부러 평소와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추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발견한 새 기관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유럽 방산기술협력기구, 아프리카 군사기술연구소, 아시아태평양 국방협력센터. 겉으로 보기에는 각 대륙의 독립적인 연구기관들이었지만 저는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2시간의 검색 끝에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 기관 모두 2019년에 설립되었고 초대 이사장들이 모두 같은 국제방산 컨퍼런스에서 만났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세 기관의 최대 후원 기업이 모두 동일한 글로벌 투자 펀드에서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파트너스라는 이름의 투자 회사였어요. 저는 글로벌 디펜스 파트너스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회사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거의 찾을 수 없었어요. 공식 홈페이지도 없고 사업자 등록 정보도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우리 회사 해외 영업팀 차 부장님이 국제 방산업계에서 15년간 일하신 분이거든요. 차 부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부장님, 혹시 글로벌 디펜스 파트너스라는 회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어?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는데. 태준아, 그 회사 이름은 함부로 언급하면 안 돼. 방산업계에서는 터부 같은 존재거든. 왜요? 정확한 정체를 아는 사람이 없어. 하지만 소문으로는 유럽, 미국,
러시아의 일부 방산업체들이 연합해서 만든 비밀 컨소시엄이라고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차 부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아시아 방산업체들의 성장을 막는 거라는 소문이 있어. 특히 한국, 일본, 인도 같은 나라들이 국제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고 해. 저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그들이 K2를 노린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한국의 K2 전차가 국제 시장에서 성공하면서 기존 서구 방산 업체들의 독점 구조를 위협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차 부장님이 조심스럽게 건네주신 업계 내부 자료를 통해서였어요. 그 자료에는 오퍼레이션 스틸 컬랩스라는 작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전 목표는 명확했어요. 아시아 지역 차세대 전차 기술의 국제적 신뢰도를 완전히 붕괴시켜 기존 서구 방산업체들의 시장 독점 구조를 유지한다. 작전 대상 1순위가 바로 한국의 K2 전차였고 2순위가 일본의 십식 전차, 3순위가 인도의 아준 전차였어요. 작전 참여 기업들의 명단도 있었습니다. 유럽의 대형 방산업체 3곳, 미국의 군수업체 2곳, 그리고 러시아의 무기 수출회사 1곳이 이 음모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이들의 연간 매출액을 합치면 무려 12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국의 전체 방산 수출액이 연간 170억 달러인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규모의 연합이었어요. 그들의 작전 방식도 치밀했습니다. 1단계 각국 테스트 현장에 위장 기술자 투입, 2단계 정확한 타이밍에 맞춘 장비 파괴 공작, 3단계 언론 매수를 통한 부정적 여론 조성, 4단계 국제 기관들의 연쇄 성명 발표, 5단계 기존 계약 취소 및 자사 제품으로 대체.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경제 테러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 척하면서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차 부장님이 주신 자료에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각국 테스트 현장에 투입된 위장 기술자들이 모두 같은 보안업체에서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내셔널 시큐리티 솔루션이라는 스위스 기반의 민간 군사업체였어요. 저는 이 회사의 직원 명단을 구하기 위해 밤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운 좋게도 작년에 유출된 해킹 자료를 발견했어요. 그 자료에는 각국 테스트 현장에 파견된 기술자들의 실명과 임무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요한 밀러, 임무 궤도 시스템 무력화, 아프리카 파비오 로시, 임무 K2 엔진 시스템 파괴, 동남아시아 다케시 야마다, 임무 K2 포 시스템 손상. 모든 임무 완료 시간이 테스트 시작 후 47분으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순간 확신했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결정적 증거를 드디어 찾은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런 기밀 정보를 제가 갖고 있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된다면. 바로 그때 제 이메일로 익명의 메시지 하나가 왔어요. 보낸 사람은 진실을 아는 자라고 되어 있었고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게 이것이겠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들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음성 파일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리면서도 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K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나? 물론이죠. 아시아 놈들의 꿈을 완전히 박살내 버렸어요. 47분 타이밍도 완벽했고요. 좋아. 이제 언론 플레이만 잘하면 K2는 완전히 끝이야. 그러면 시장은 다시 우리 차지가 되겠지. 한국 기술자들 중에 눈치 빠른 놈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마지막 여성의 말이 바로 저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로 그들이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급히 노트북을 끄고 사무실의 모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이제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국제적 음모였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아무도 이런 더러운 방법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짓밟을 수는 없어요.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그런데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글로벌 디펜스 파트너스 같은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는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다음날 새벽, 저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10년 경력의 최선임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태준아,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네, 선임님.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이건 완전히 전쟁이네.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혼자서는 안 되겠지만 함께라면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엔 금속학 전문가 최 박사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최 박사님은 분석 결과를 보시더니 주먹을 꽉 쥐고 말씀하셨어요. 이놈들이 감히 우리 기술을 이런 식으로. 태준아, 내가 도와줄게.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해. 해외 영업팀 차 부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준아, 이미 업계에서는 소문이 돌고 있어. 일부 양심적인 외국 기술자들이 이상하다고 말하기 시작했거든. 우리는 4명이서 비밀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코드명은 오퍼레이션 트루스 스트라이크였어요. 계획은 이랬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사와 방산업계에 동시에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노르웨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현지에 있는 우리 협력업체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들에게 당시 테스트 현장의 추가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증언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놀랍게도 노르웨이 협력업체에서 결정적인 영상을 보내왔어요. 테스트 당일 새벽 3시에 촬영된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는데 정체불명의 기술자 2명이 K2 전차 주변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중 한 명이 바로 요한 밀러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비슷한 영상이 왔고 동남아시아에서는 현지 직원이 이상한 일을 목격했다는 증언까지 받았어요. 테스트 전날 밤에 누군가가 전차 엔진실에 작은 폭발물 같은 걸 설치하는 걸 봤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완벽한 증거가 있었어요. 작년 11월 22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역사적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참석한 기자는 총 147명, 국내 언론사 23곳, 해외 언론사 31곳이 모두 참석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화시스템 K2 전차 개발팀 수석 엔지니어 김태준입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세 나라 테스트 현장의 감시 차량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엔 각국에 파견된 위장 기술자들의 실명과 소속 회사를 발표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글로벌 디펜스 파트너스의 비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 그 음성이 흘러나오는 순간 기자회견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시아 놈들의 꿈을 완전히 박살내 버렸어요. 이 말이 나오자 외국 기자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지금부터 K2 전차의 진짜 성능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해둔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습니다. 경남 창원 인근의 종합시험장에서 K2 전차가 실제 극한 테스트를 받는 모습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 거예요. 첫 번째는 혹한 테스트였습니다. 대형 냉동고에서 영하 50도까지 온도를 낮춘 상태에서 K2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궤도 시스템이 매끄럽게 돌아가고 포탑이 정확하게 회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자회견장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사막 환경 테스트였어요. 섭씨 55도의 고온에서도 엔진이 전혀 문제없이 돌아갔고 모래바람 속에서도 정밀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글 환경이었는데 94% 습도와 진흙탕에서도
K2는 마치 평지를 달리듯 움직였어요. 가장 압권은 마지막 화력 테스트였습니다. 3km 떨어진 표적을 향해 K2가 연속 3발을 발사했는데 모든 포탄이 정확히 표적 중앙에 명중했어요. 오차 범위는 5cm 이내였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이 폭발했습니다. 외국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럼 지금까지의 실패 보고서는 모두 거짓이었나요? 글로벌 디펜스 파트너스는 정말 존재하는 조직인가요? 다른 나라 전차들도 이런 조작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모든 질문에 차근차근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은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강합니다. K2는 세계 최강의 전차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는데 13년이 걸렸지만 진실을 밝히는 데는 단 7일이면 충분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1시간 후부터 전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K2 전차 국제 음모의 희생양이었다. 글로벌 방산업계 조작 스캔들 터져 K2 진짜 세계 최강 전차로 입증. 그날 밤 제 휴대폰에는 전 세계에서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노르웨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 기존 계약을 즉시 복구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새로운 계약 요청도 12건이나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K2는 정말로 세계 최강의 전차라는 것을.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올해 5월 현재 K2 전차는 전 세계 47개국에서 운용되고 있어요. 우리 회사 주식은 당시보다 340% 상승했고 한국 방산 수출액은 연간 28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저는 지금 한화시스템 CTO로 승진해서 차세대 K3 전차 개발을 총괄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뿌듯한 건 따로 있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파트너스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최고 95년형을 선고받고 완전히 해체되었어요. 관련된 6개국 방산업체들도 모두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제 방산업계의 투명성 원칙이 새롭게 정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나라든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지난달에는 노르웨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 저를 초청해서 K2의 성능을 직접 시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현지에서 만난 한 노르웨이 장군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 엔지니어, 당신이 진실을 밝혀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속고 살았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는 것이에요. 거짓은 빠를 수 있지만 오래갈 수는 없어요. 제가 13년간 쌓아온 기술과 경험이 결국 진실을 증명하는 열쇠가 되었거든요. 둘째,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 선임님, 최 박사님, 차 부장님이 없었다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셋째,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세계 최고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남의 기술을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K2 전차처럼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더 나은 기술을 위해 연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드는 기술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음모나 방해 공작이 와도 진실과 기술력으로 당당히 맞서겠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편안한 거짓에 안주하는 사람.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저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픽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실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만큼은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부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진실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정의는 절대 혼자 싸우지 않아요. 저는 김태준입니다. 지금까지 강철의 진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